예, 안녕하십니까. 국회도서관장 이명호입니다. 먼저 오늘 이 저희 전략 국가전략 콜로퀴엄을 사실 함께 주최하신 김인도 국회의원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주제 발표 이 새로운 분야인 것 같고 저희 도서관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다룬 주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발표해 주실 이창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님과 포럼해 주시는 김지민 고려대 법학연구원 문화예술법정책센터 연구원님, 그리고 특히 이제 민간 영역에서 이우재 캐나스 대표님께서 오늘 아마 풍성한 자리를 마련해 주실 것 같습니다.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세 번째로 문화국가로의 도약, 시장과 정부, 보편과 특수의 이익복을 원소라는 주제로 이제 우리나라의 문화 정책 전반적인 걸 좀 짚고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가 문화 생태계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문화 선진국가로 도약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는 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를 가능하게 해주신 김인도 국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 토론 자체가 저희 도서관 내에도 상당히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K컬처 이전과 K컬처 이후가 무엇이 변화했고 또 무엇이 좋아졌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도 문화관광체육 담당 간사인데요. 사실 참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때에 여기저기서 또 이곳 저곳에서 다양하게 정말 문화 국가로서 우리가 도약하기 위해서 또 이 성공을 더욱더 지속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과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행사도 그런 고민과 논의가 더 깊어지고 활성화되는 그런 시기였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정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인사 올리고요. 저도 하여튼 국회의원이 더 열심히 하는 그런 좋은 활동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방금 소개받은 KDI 국제정책대학원의 이창근입니다. 저는 짧게 설명하자면 경제학자고요. 경제학자인데 조금 이제 역사 쪽을 같이 연구하는 사람이어서 그러다 보니까 주제도 이렇게 좀 원래는 제가 산업, 노동시장 이런 걸 좀 보는 게 주 영역인데 계속 정책 연구하면서 이쪽까지 좀 넓혀지게 됐습니다. 경제학이라는 결국엔 사람을 다루는 학문이고 이제 문화도 이제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잘 키우고 또 많은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느냐를 고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저는 고민을 많이 해왔고 하면서 너무 단기적인 어떤 수익성 논리도 바람직하지 않고 너무 공공성만을 강조하는 것도 좋지가 않다. 제가 광고를 하자면 지난주에 이제 한국일보 기고를 하나 이제 KDI 시리즈 중에 이제 하나를 했었는데 거기서도 본질에 좀 집중을 하자. 본질이라는 것은 독창성과 창조성 이것에 좀 집중을 해야 될 시기인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부제를 좀 저렇게 달아봤고요. 차차 이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위에 이제 저희 방금 이제 의원님께서도 이제 K컬처의 어떤 성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너무나 잘 저희가 알고 있는 사례들이죠. 음악, 영화, 그다음 드라마, 게임까지 몇줄 빼놔서 죄송합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에 이제 성공을 거두고 있는데 여기에는 한 가지 좀 공통점이 있긴 합니다. 이제 경제학 쪽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이제 컨텐츠 산업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연 전시와 소위 순수예술 쪽에서의 그 성공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인식하는 것은 이렇게 이미 산업화된 영역에서 성공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물어봐야 되는 것들, 질문을 스스로 해봐야 되는 것들이 이런 게 정책 때문에 가능했을까? 아니면 정책에도 불구하고 생겨난 것일까?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만약 답이 어느 쪽이라고 하더라도 정책 때문인지 또는 정책이 안 좋았지만 그렇게 된 것인지 그거는 찾아봐야 되겠지만 그렇다면 공공은 문화예술을 왜 지원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공공의 지원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 또는 이전에 하던 방식대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가 이런 점들을 생각해 봄으로써 제가 답을 미리 정해놓은 것도 아니고 여기 공공이 안 좋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고민을 이제 할 시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이제 문화의 경제학을 다룸에 있어서 핵심적인 개념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가치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공공재랑 좀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전시를 가고 공연을 보고 그다음에 뭐 문학도 읽고 토론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가치가 있는데 시장에서는 잘 안 생겨나는 거죠. 돈이 안 되니까. 그렇죠? 즉 이런 걸 외부성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제 정부의 어떤 개입을 필요로 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하지만 이게 조금 다른 점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의료라든가 교육과 같은 공공재랑 비슷한 면이 있지만 조금은 좀 이제 그 온정주의적인 관점이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온정주의라는 얘기는 뭐냐면 다 먹고 살기 바쁘시잖아요. 그러니까 문화를 뭐 이렇게 하실 시간이 없으시잖아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하는 게 온정주의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교육이나 보건은 사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대부분이 그 가치를 이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어느 정도 이제 공급을 하고 그런 것들 도와주면 충분히 잘 이루어질 수가 있고, 근데 문화만 하더라도 저희가 인식하는 문화는 굉장히 다양하지만 대부분 영화, 드라마가 아마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겁니다. 뭐 발레 공연이라든가 아니면 순수미술 전시회 같은 데 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번 가보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하는 그 접근 밑에는 약간 문화가 가치제다라는 이제 관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경험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험하고 나서야 그 효용을 알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경험제라고 하는데 이게 문화가 여기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문화와 예술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지를 알기 전까지는 정부가 도와주는 게 굉장히 좀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이제 자생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것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뭐냐면 문화예술의 본질이 무엇이냐, 또는 이제 K 콘텐츠는 왜 성공할 수 있었느냐, 잘 만들어서이겠죠. 잘 만들어서인데 그 잘 만들어서 한 커플 더 들어가면은 이제 어떤 오리지널한 무언가, 아까 이제 티타임 때도 나왔던 얘기긴 한데 오리지널한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야기 아니면 뭔가를 풀어내는 방식 또는 연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독창성과 창조성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순수 예술과 이제 대중문화를 구분하는 경향이 있고 따라서 정부 정책도 조금은 다르게 가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가 최근에 보시면 아시지만 이제 배타적인 게 아닙니다. 저희 좀 전에 이제 의원님께서 이제 매트에서 BTS를 데려다가 이제 하는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좋은 사례죠. 그러니까 순수 예술과 대중문화가 더 이상 이제 이분법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융합이 되도록 하고, 그러나 각자의 어떤 그 독창성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좀 도와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정책이 어떤 무조건 향유 또는 창조 또는 이제 뭐 시장, 정부, 뭐 보편, 특수 뭐 이런 이분법에 갇혀서는 우리가 앞으로 지속된 성공을 만들어내기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문화와 예술이 어떤 소수의 어떤 선의와 지원에 기대할 때에는 결국 이 본질이 제약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세나 근세에도 이제 후원자들이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이제 문화예술 같은 경우들은 좀 제약을 당한 경우들도 많이 있었고요. 길게 보면 단기적으로 물론 정책적인 노력들이 의미가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이제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고 문화예술의 어떤 그 구조를 흔드는 힘이 무엇인가를 이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과 기술이 그 이제 어떤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역사를 살펴보면 소비 기반이 확대될 때 문화예술이 다양성도 증가하고 그 다음에 좀 더 독창적으로 가고 지속 가능성도 증가가 되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항상 이제 어떤 어떤 정해진 관점으로 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이 사실 시장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시장이라는 것은 돈이 되는 걸로 다 몰려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다양성을 이제 키워주는 그런 방향의 시장이 좀 더 갖춰질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렇게 다양성을 또 살려주는 것이 기술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음악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는 이게 좋은데요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문화예술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컨텐츠 부분이 그런 게 좀 더 잘 됐었는데 그런 성공이 역설적으로 공연 시장도 다시 성장을 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음원만 들으면 되는데 뭐가
공연이 필요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장 규모를 보면 이제 다시 공연 산업이 더 큽니다. 예를 들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뭐 세계적인 시설과 규모를 갖춘 공연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논의가 계속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독립된 것이 아니고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시도 지금 뭐 모나리자 그림 자체를 몰라서 그러나요? 그러나 루브르에 가서 확인하고 싶은 경험의 욕구는 계속 있기 때문에 콘텐츠의 발전이 다시 어떤 그 순수 예술과 오리지널한 영역의 자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어떤 시장과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를 우리가 고민을 하고 그것이 단순히 지금 당장 돈을 벌고 또는 무조건 어떤 많은 국민들에게 보급하고 이것보다도 계속해서 우리가 성공을 이어나갈 수 있는 어떤 그 핵심 동력, 창조성을 어떻게 우리가 자극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저는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말이 거의 끊김없이 하고 있는데 뭐 제가 시장과 뭐 기술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정부 정책이 의미 없다라는 말씀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독창성과 창의성이 발전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문화가 중심에 설 때 우리가 좋은 성공을 이끌어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성공도 기업의 영역, 그다음에 어떤 뭐 시장의 영역도 있지만 정책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작동을 했습니다. 이제 90년대 말에 이제 돌이켜 보면 이전에도 뭐 창작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약간은 뭐 국민 문화의 어떤 뭐 창달 이런 관점이었습니다. 근데 90년대 말에 이제 외환위기가 오면서 어떤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문화예술을 키워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창작과 제작에 대한 지원이 여러 법령에 명시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 이 시점부터입니다. 그 다음에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8기 원칙도 이때 확립이 되고요. 그리고 IT 산업과의 시너지도 이때부터 적극적으로 추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례만 보더라도 우리가 예를 들어 문화의 공공성만 본다라고 하면은 어떤 IT 산업과의 결합 이런 것들을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뭐 기생충이 성공을 거둔 경우만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뭐 이제 오스카 레이스라든가 여러 이제 마케팅적인 요소도 굉장히 중요했고 또 투자가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그거는 정부가 아니라 근데 CJ라는 민간 기업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민간 기업은 뭐 단순히 자선 차원으로 했을까요? 그렇진 않죠. 이제 그쪽의 영역에 있어서 어떤 기업의 이미지라든가 아니면 비즈니스적인 측면이 결합이 됐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제 창제작을 국가가 지원해야 된다라는 어떤 국가가 집중해야 되는 영역에 대한 어떤 이제 식별이 이루어지고 이런 분담이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성공이 이루어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떤 문화적인 성공의 진정한 의미는 정말 우리가 좋은 작품, 좋은 그룹, 좋은 것들을 발견해낼 수 있는 눈을 서서히 우리도 갖춰가고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발전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사실 웹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예전 같으면 만화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떤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고, 그 다음에 소수의 출판사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어떤 토너먼트식으로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도 이제 올라갈 수가 있고 이런 것이 한국 문화와 예술의 어떤 그 동력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뭐 넷플릭스 같은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귀를 열어두고 있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리의 장점이었던 재발견에도 이제 도움이 되는 것이죠. 저는 뭐 이제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라고 할 때 의식적으로 한국적인 것을 막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세계의 눈에 노출시킴으로써 저희도 모르고 있었던 장점을 발견하고 특수성을 발견을 하는 것이 우리 문화예술의 어떤 핵심 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정부가 이거는 좀 집중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것들은 단기적으로는 성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실패할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 이제 과거에서 확인이 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한국의 문화의 장점이 거기에 있다면 그 역동성을 살려나가야 된다. 역동성을 더 살려나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수요 쪽에서는 소비 경험을 좀 축적을 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가급적이면 하던 것만 좋아하는 것만 계속하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다양한 걸 한번 시도를 한번 하게 해보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공급 부분을 자극할 수 있도록 이제 뭐
이제 수도권에는 그래도 좀 인프라가 좋습니다만 지역으로 내려가면 사실은 즐길 거리가 별로 좀 많이 없다라는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좀 더 이제 가치,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문화는 공공재니까 저렴하게 공급하자를 조금은 벗어나서 그런 영역도 필요하지만 조금은 좀 더 상위의 단계로 미술관 가서 그냥 한번 쭉 보는 게 아니라 한번 도슨트 투어도 들어보고 조금 아트페어 가서 나도 뭐 젊은 작가들 거 사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어떤 지향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급 부분에서도 역시 이제 저가를 지향하던 시절을 조금 벗어나서 조금 여행을 가더라도 그 지역의 문화해설사한테 좀 대화도 좀 많이 나누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도 재발견해보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하려면 기획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창작과 제작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들에게 전달해주는 기획 역량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걸 공공히 할 필요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분야인 것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고품질의 어떤 서비스, 양질의 일자리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성을 버리자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더 양질의 문화 상품이 만들어지는 것을 도울 필요는 있다. 이런 분들은 계속해서 그러니까 20대라든가 4분이 지금 문화예술을 이미 많이 하고 있는 분들은 정부 지원이 없어도 사실은 계속 돈을 쓰실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게 어떻게 보면 정부가 앞으로 목표를 두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조업 부분에서는 이미 추격자의 시대를 좀 벗어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추격자가 아니라 선도자의 위치에 이미 올라섰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과거에 이제 있는 제도와 관습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바뀌지 않고 있는데 이제 문화와 예술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 저희가 분명히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시 약간 좀 선도자적인 접근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러니까 문화와 예술이라는 것은 결국에 발견되는 것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발견이 되는 것이지 이게 정답이야, 이게 주류야 라고 하는 것은 좀 지향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그 다음에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시장이라는 것도 단기적인 수익성을 너무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독창적인 추구, 그러니까 단기적인 수익성은 기업에 계시는 분들이 하면 되고요. 정부는 이제 독창성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도록 역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제가 2019년에도 좀 발표를 했던 거긴 한데 이제 프랑스의 문화패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핵심은 이제 돈을 주는 게 목적이라기보다는 이제 성인이 되면 한 번에 이제 얼마 정도의 크레딧을 주는 건데요. 한 번 일회성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소비 경험이 없는 문화 소비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이제 모으고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이 뭐 좋아해라는 걸 통해서 이제 공급 부분을 자극을 하는 것이죠. 최근에 이제 서울시에서 청년 문화수당을 도입을 했는데요. 이제 기존에 비해서는 좀 진일보한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복지적인 성격보다는 저는 산업적인 성격을 좀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그 약간 중간적인 성격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이 정책의 핵심은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이어서 단순히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들이 처음 이제 문화 소비를 다양하게 해보고 싶은 거를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모아서 이제 계속 공급 부분에 주는 것이 이제 정부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양쪽을 이제 연결되도록 하는 그런 정책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에 좀 말씀이 많아가지고 좀 시간이 약간 부족할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도 조금 한 1, 2분만 더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같은 경우도 저희가 좀 약간 이런 베를린이라든가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이제 뭐 벽화를 그리고 뭐 이제 지역의 분들을 돕고 이런 것들이 한동안 모든 지역에 되게 많았었는데 조금 이제 창의성이 사실 좀 약간 부족하죠. 이제 해외에 있는 것들 단순히 수입하려고 해서 그렇고 또 정책의 시계가 짧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뭔가 이제 보여줘야 되는 우리는 증빙주의의 나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이제 나오시마 같은 경우를 보면은 굉장히 기업이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도 이제 빌바오에 이제 갔었는데 왜냐하면 이 빌바오 구겐하임 분관이 쇠락한 도시가 어떻게 살아나느냐를 이제 보여주는 사례처럼 인식이 돼서 굉장히 많은 지방 정부의 공무원들 출장을 가셨습니다. 빌바오가 이 문제를 위해서 20년을 고민을 해왔고 그 기간 동안에 어떤 고민의 정점, 활용 점정이 이 구겐하임이었던 것이지
이것만을 보고 가면 굉장히 잘못된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다. 어떤 기업 유치하고 박물관 유치하면은 마치 지역의 문화가 살아나는 것처럼 해서는 곤란하고, 이 분들이 했던 고민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의 어떤 맥락입니다. 우리 본질에 좀 집중을 하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참여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지, 그게 나쁜 것도 아니고 무조건 좋은 것만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문화예술이라고 해서 정부가 반드시 지원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옛날보다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여전히 존재하고 더 집중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하려면 수요, 공급, 시장, 정부, 어떤 보편과 특수 이런 걸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잘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핵심은 또 독창성이다. 그럼 이걸 위해서 해야 되는 건 뭐냐? 좀 양적 지표를 약간 벗어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어떤 장기적인 어떤 시각, 그러니까 지원이라는 이름 하에 사실상 규제를 하는 걸 좀 피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것을 이제 직접 지원하고 지방에서는 우리 지역 걸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같이 좀 많은 교류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좀 이제 앞으로 정책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문화예술이 너무 크고 깊기 때문에 제가 뭐 몇 시간을 말씀드려도 부족하지만, 좀 전반적인 흐름이라든가 아니면은 방향성에 대해서 저는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토론을 통해서 이제 구체적인 맥락들이 잘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문화국가의 핵심은 문화의 자율성을 인정하면서 문화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문화 풍토라는 말이 이제 많이 법학에서 많이 사용은 되지만 조금 너무 고루한 표현이죠. 그래서 저는 문화의 창작과 향유의 환경을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다시 재정의하고 싶습니다. 예술인들은 창작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생계 문제로 인해서 예술 활동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한 예술 활동이 생계 활동보다 후순위로 미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전업 예술가를 모두 이제 전업 예술가로 평생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정책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제 교수님의 의견에도 공감을 하는 바이지만, 최대한 그 다른 경제적인 자본이나 경제적인 여건에 종속이 되어서 예술 창작 환경에 몰입할 수 없는 그런 예술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복지제도의 실현이나 그런 확충을 통해서 더 이제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를 통해서 예술 콘텐츠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도 물론 보장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경제적 또는 정치적으로 종속될수록 창작 활동의 성과물은 어느 한 방향으로 치우칠 소지가 큽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공동체 내의 문화 다양성을 저해하고 역동성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어떤 국가의 지원이나 개입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작년에 프랑스 대사, 그러니까 주한 대사님이죠. 대사님이 올해 종전 70주년 기념입니다. 그래서 한국전에 참전했던 프랑스 군대의 이야기를 웹툰으로 하고 싶으시다고 하셔갖고 직접 연락을 주셨어요. 저희는 너무 이렇게 즐거운 일이 될 것 같다. 그래서 프랑스 한국전에 참전했던 몽클레르 대령의 이야기를 지금 웹툰으로 제작을 하고 있는데, 사실 웹툰을 제작하려면 제작비가 필요합니다. 프랑스 국방부에서 제작비의 50%를 되겠다라고 해서 계약서를 써서 제작을 하고 있는데, 이 작품을 사실 나머지 제작비를 확보해서 플랫폼들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국내의 플랫폼들은 다 사실은 관심이 없어야 해요. 왜냐하면은 이런 작품들은 매출이 안 올라오기 때문에 플랫폼들이 마케팅을 하거나 할수록 손해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사실 프랑스의 이런 IP들이 웹툰화되고, 이런 웹툰들이 프랑스 국민들, 불어권에 있는 그런 독자들을 찾아갔을 때 이들이 웹툰을 소비할 수 있는 경험치들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경험치들이 결국 한국 작가들이 만든 웹툰을 계속해서 소비하는 형태를 만들어줄 거고, 그런 부분에서 해외의 이런 IP들을 웹툰화 시키는 작업들을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찬가지로 프랑스 쪽 이런 거 관련돼 갖고 이제 프랑스뿐만 아니라
뭐 작년에 이제 영국 하원 의원 13분이 이제 저희 회사를 찾아주셨어요. 왜 영국에는 웹툰 플랫폼이 없냐라는 질문부터 해서 왜 콘텐츠진흥원 영국 분원 철수했냐 이런 얘기까지 되게 하면서 한국의 이런 콘텐츠에 대한 시장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가셨고 개인적인 연락처를 주셔갖고 제가 몇 번 연락을 하면서 또 만나고 최근에 런던 도서관 가서 만나고 했는데 그들도 갖고 있는 뭐 셜록이라든가 되게 멋진 IP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 다 웹툰화해서 새롭게 어떤 IP들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들이 사실 언어적인 문제를 떠나서 좀 많이 있어야지만이 웹툰 시장이 좀 더 세계 시장으로 나가서 그 K 컨텐츠라는 틀을 벗어나서 좀 확장의 역할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들이 사실 민간 차원에서 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정부 차원이나 기관 차원에서 이런 영역들을 좀 건드려 주셨으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7월 27일 같은 경우는 그 종전 기념 행사, 보훈처에서 하는 행사 그걸로 프랑스 국방부 장관이 직접 옷이 내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 작가를 응원하기 위해서 직접 미팅을 하시겠다라고 연락을 주셔가지고 저희도 이런 프로젝트만큼은 사실 어떤 특정 플랫폼이나 민간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같이 양국이 우호적인 관계에 그런 것들을 맺기 위한 하나의 콘텐츠 영역으로서 좀 지원을 해주시고 하면서 이렇게 발전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 제가 오늘 좀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3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웹툰 시장에 굉장히 다양한 산업군과 직업군이 있다는 것들이었고 그 다음에 어떤 지원 사업의 관점을 우리가 막 팔러다니는 게 아니라 살아오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관점의 지원 사업 정책들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거. 그리고 이 민간에서 터치하지 못할 그런 다양성을 담보로 한 그런 웹툰들이나 이런 콘텐츠들 좀 만들 수 있게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좀 활발하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아까 문화패스, 프랑스 문화패스 말씀하셨는데 문화패스 안에 들어가 있는 섹션이 웹툰입니다. 프랑스에서. 그래서 베리툰이라는 플랫폼이 한국 웹툰을 전문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프랑스의 플랫폼이고 이 문화패스를 이용해서 베리툰에도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는 이미 웹툰 시장에서 그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사실 아직 그런 것들을 체감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하나의 좋은 사례로 해서 한번 논의가 되면서 이 시장에서 웹툰이 어떻게 또 더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좀 토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좀 좋은 시간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국회의원 김윤덕 의원실과 국회도서의 공동 주최한 국가전략 콜로키움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